2025년 1월 26일, 미국 정부는 콜로라도주 애덤스 카운티에서 코카인 및 마약 밀매를 주도한 베네수엘라 갱단 출신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100명의 인원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용의자들이 보관 중이었던 코카인을 포함한 다량의 마약과 현금을 압수합니다. 2025년 6월, 텍사스에서 베네수엘라 국적자를 포함한 범죄 조직이 연관된 불법 코카인 및 마약 밀매 사건 2건을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체포합니다. 이들은 불법적으로 미국 남부 국경을 넘어온 마약을 텍사스에서 미국의 다른 도시로 유통을 시도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2025년 7월 14일,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 산하 항공 및 해상 작전국은 푸에르토리코 남서부 인근 해역에서 코카인을 밀반입 하려 했던 베네수엘라 출신 외국인 3명을 체포하고 약 450kg의 코카인을 압수했습니다. 압수된 밀수품의 추정 가치는 약 820만 달러였습니다. 한 달 뒤인 2025년 8월 6일, 푸에르토리코 서부 카보로우시 인근 해역 미국 항공해상작전국과 푸에르토리코 경찰 합동 신속 대응군은 카보로우로 코카인 약 60개 뭉치 1.7톤을 밀반입하려던 콜롬비아와 파나마 출신의 외국인 3명을 체포합니다. 압수된 밀수품의 추정 가치는 약 3천만 달러로 발표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여러 건의 대규모 밀반입 사건이 하나의 국가와 연관되어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개되지 않은 실제 건수 및 소규모 적발과 적발되지 않은 사건들, 그리고 공식적으로 연루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은 사건들을 포함하면 더 많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코카인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고 지목한 국가는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베네수엘라로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미국 내외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수의 코카인 밀반입 사건과 이와 연관된 파생 사건들이 베네수엘라에서 시작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와 베네수엘라 국가 단위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개입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여진 모습은 미국 국경지대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에서 물리적 거리가 멀리 떨어진 미국 본토의 반대편까지 베네수엘라가 연루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코카인이 침투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8월 18일, 미국 정부는 36시간 이내로 이지스 구축함 3척을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 배치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합니다. 미국 측은 이번 임무에 이지스함 3척뿐만 아니라 정찰기 및 대잠자산, 그리고 최소 한 척 이상의 잠수함을 포함한 육해공 복합 전력과 약 4,000명의 해군과 해병대 병력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병력과 전략 자산은 카리브해와 베네수엘라 연안의 국제 수역에서 최대 수개월에 걸친 작전을 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현재 미국 내 코카인과 관련된 문제는 베네수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은 남미의 그 어떤 국가보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미국의 주장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코카인 생산에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는 높은 습도와 특정 고도, 토양 등의 자연적 조건만이 아닙니다. 중앙 정부의 통제가 약하고 부패가 만연한 사회적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는 코카인이 불법적인 밀반입을 통해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자연적 조건과 사회적 조건이 모두 갖춰진 남미의 안데스 산맥이 지나는 콜롬비아와 페루, 볼리비아가 그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이지만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당 지역 카르텔이 코카인 생산에 연루되면서 대량의 코카인이 이곳에서 미국과 유럽을 향해 불법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해당 국가들과 연계하여 마약 단속국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코카인의 불법 유통을 단속하고 지역 카르텔을 소탕하는 등의 노력을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해당 지역에서 유통되는 불법적인 코카인의 양을 줄였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남미 국가들이 중앙정부의 통제가 약하고 부패가 만연해 무장단체나 범죄 조직이 정치 경제화된 측면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도 각 국가들은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와의 연계를 위해 노력했고, 때론 볼리비아나 에콰도르처럼 정치적 문제로 미국과 직접적 연계가 약화되기도 했지만, 간접적으로 미국과 연계는 지속되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코카인을 꾸준히 적발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 활동하는 지역 반군들과 카르텔들은 불법적인 유통망을 더 다각화해 미국의 눈을 피해 코카인 유통을 늘리고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미국 마약 단속국의 활동 범위도 인근 국가로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1993년 베네수엘라 국가근위대의 마약 단속반장 라몬기엔 다빌라와 그의 후임자인 울란도 에르난데스 비에가스가 코카인 밀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두 장성의 어깨에 달려있던 견장 때문에 태양의 카르텔이라는 용어가 베네수엘라에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태양의 카르텔은 기존 카르텔과 다르게 정부 관료가 불법적인 코카인 거래를 주도하고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베네수엘라의 장성이 코카인 밀반입과 관련된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점차 베네수엘라의 정부 인사들의 부패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다만 해당 시기까지 베네수엘라도 다른 남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공식적으로는 미국의 마약 단속에 협조적이었으며 베네수엘라에 설치된 미국의 마약 단속국이 콜롬비아에서 시작되는 코카인 불법 유통을 단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9년 차베스가 집권하면서 베네수엘라의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차베스는 집권 초기 군부의 충성을 확보하는 데 큰 정치적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군부 인사들과 연계를 체제 안정의 핵심 수단으로 생각했고 이 과정에서 군 내부 부패와 비공식적 권력 구조를 묵인해주는 것을 넘어 직접 참여하려는 모습들이 미국 정부에 의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차베스 정권은 콜롬비아의 좌익 반군 단체 FARC와의 정치적 접촉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차베스는 FARC와 교류를 공식적 우호와 인도주의적 명목으로 밝혔지만 미국 정부는 차베스와 FARC의 교류가 이념적 연대와 코카인 유통의 편의를 제공하는 복합적 현상으로 판단했습니다. FARC는 콜롬비아 내에서 반군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급격히 성장하고 있던 콜롬비아의 코카인 산업에 개입했고 자신들의 점령 지역들을 중심으로 안정적이고 막대한 수입을 창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FARC는 콜롬비아 내 와해되는 지역 카르텔들을 차례대로 흡수하면서 세력을 넓혔고 자신들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코카인 산업을 핵심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FARC는 차베스와의 교류를 통해 콜롬비아 정부와 미국 정부의 공조로 줄어들고 있던 코카인 유통망을 늘릴 수 있는 기회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차베스의 석유산업 개혁에 대한 반대와 야권 연합과 마찰이 최고조로 달했던 시기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 베네수엘라에서 차베스에 대한 쿠데타가 발생했을 때 FARC는 차베스를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줌으로써 쿠데타가 종료된 이후 FARC는 차베스 정권의 단순한 이념적 동맹을 넘어 정권을 수호하는 핵심적인 군사적 협력자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FARC가 베네수엘라를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코카인 유통망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3년 뒤인 2005년 차베스는 베네수엘라에 상주하고 있던 미국 마약 단속국을 베네수엘라 정부에 반하는 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선언하고 이들을 추방했습니다. 더불어 코카인 비행 감시를 위한 고공비행 협정도 함께 중단시키면서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지는 코카인 거래 자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의 추방 근거는 형식적인 주장일 뿐 베네수엘라 석유 개혁 등으로 미국과 잦은 마찰을 겪었던 차베스가 미국과 오랜 갈등을 겪고 있는 또 다른 세력인 콜롬비아 반군 세력과 결탁하는 과정에서 더 손쉬운 코카인 거래를 위해 이유를 만들어 미국 정부의 간섭을 줄이기 위해 추방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의 국경지대는 약 2,000km에 달하며 대부분 험준한 산악지형, 울창한 숲, 그리고 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때문에 콜롬비아 정부의 감시와 통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경 주민들 역시 중앙정부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 생계를 위해 코카인 거래 운반책이나 정보원 역할을 병행하면서 국경을 넘나드는 수많은 불법 통로인 트로차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이 시기 이후로 베네수엘라 정부가 조직적으로 미국 코카인 유통을 위한 몇 가지 루트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6년 당시 차베스의 최측근인 디오스다도 카베오 론돈과 히오고 카르바알은 콜롬비아와 페루에서 생산된 대량의 코카인을 국경을 통해 베네수엘라로 유통시킨 이후 가공 과정을 거쳐 총 5.6톤의 가공된 코카인을 생산합니다. 해당 코카인은 베네수엘라 수도에 위치한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으로 이동해 특정 항공기를 이용해 멕시코 campeche주에 위치한 시우다드 델 카르멘 국제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멕시코 카르텔과 연계되어 해당 코카인들은 재적재되는 과정을 통해 미국 남서부로 이동되려 했지만 미국과 멕시코 정부가 합동 수사를 통해 멕시코 공항 도착 직후 해당 물품을 압류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콜롬비아에서 베네수엘라를 통해 멕시코를 거쳐 최종적으로 미국으로 유입되는 항공 루트를 주요 밀반입 과정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는 미국 정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이후 밀반입 과정을 더 조직적이고 소형화시켜 경비행기를 비롯한 상업선 위장, 소형 고속정, 반잠수정, 컨테이너 운릭 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주요 항공 루트는 베네수엘라에서 멕시코로 직접 이동하거나 미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온두라스와 과테말라를 한 번 더 경유해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이동합니다. 반잠수정과 고속정을 이용하는 해상 루트의 경우 카리브해 해상 루트를 이용하거나 도미니카 공화국과 푸에르토리코 방면을 경유하는 방식을 사용해 직접 미국 플로리다에 도착해 코카인을 유통하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가 더 먼 유럽의 경우 고속정이나 경비행기, 반잠수정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에서 출발한 위장된 상업선이 아프리카 국가들을 경유해 포르투갈과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전체로 이동하거나 바다 한가운데서 만나는 선박대 선박 환적 방법을 통해 더 많은 국가에 유통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베네수엘라에서 유통되는 코카인은 태양의 카르텔이라고 불리는 정부 관료들과 차베스의 최측근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다른 남미 국가들이 미국 정부와 협력하거나 공동 수사에 나서는 사례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에서 유통되는 코카인을 더욱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2013년 차베스가 암으로 사망한 이후 집권한 니콜라스 마두로는 차베스 정권이 내세웠던 반미 좌파 노선을 계승하면서 이러한 유통 과정은 더욱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2016년 엘 고초라는 가명을 쓴 인물이 콜롬비아의 코카인 공급업자로부터 대량의 코카인을 넘겨받은 뒤 콜롬비아 국경에서 베네수엘라로 운반합니다. 그리고 해당 코카인을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조카인 프랑키 프롤레스와 에프라임 캄포스에게 전달합니다. 두 인물은 차베스 정권 시절부터 이어진 루트를 이용해 미국으로 대량의 코카인 밀반입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밀반입 시도 과정 중 IT에서 미국 당국에게 체포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코카인 거래로 얻은 수익을 마두로의 부인이자 베네수엘라 영부인인 실리아 플로레스의 정치 캠페인 자금에 사용될 것이라고 공공연히 발언하면서 자신들의 신분을 과시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차베스의 집권 기간 중 형성된 국가 단위의 코카인 거래가 마두로 집권에서 더욱 확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두로와 가족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코카인 밀매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마두로가 정권을 유지하는 중요 수입원 중 하나로 발전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이르러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가 안데스 산맥 인근에서 생산되는 코카인을 단순 가공 운반하는 것을 넘어 콜롬비아 접경지대와 가이아나 국경과 후방 사이의 접경 지역에서 전체적인 코카인 재배 가공을 실험하고 있다는 정황을 공개합니다. 이것은 베네수엘라가 코카인의 단순 환적국을 넘어 코카인 생산국으로 변화해 코카인을 통해 정권을 유지하려는 의존도가 심화되었음을 보여주며 향후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 인접 국가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는 현재까지 미국 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한 베네수엘라의 주요 코카인 루트와 코카인 생산 및 가공 거점을 설명하는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더 이상 베네수엘라의 코카인 문제가 베네수엘라만이 문제가 아닌 남미를 넘어 미국에게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에 설치된 마약 단속국 폐쇄 직전인 2004년 전후로 베네수엘라를 경유하거나 출발하는 코카인의 양을 연간 최대 250톤 수준이라고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연구에서는 이 양이 2024년 약 640톤으로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82억 달러 이상의 추정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베네수엘라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코카인의 정확한 양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료 집계 방식, 추정 방법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많은 보고서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베네수엘라에서 유통되는 코카인의 양은 늘어나고 있고 미국으로 유통되는 양 역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코카인 유통이 범죄 조직을 중심으로 불법 유통되는 다른 남미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코카인 유통과 그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현재 미국이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 군 병력 배치를 진행해 베네수엘라를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법 유통되는 코카인 대부분이 공해상에서 일어난다는 점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사전 조치의 성격을 함께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는 정권 유지를 위해 코카인 유통을 지속하고 있어 미국은 자국의 마약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최악의 경우 베네수엘라를 공격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